그 말에. 손실이게 할 텐데. 아니 그 소신이에요. 그럼 넣어줄게요. 네. 그럼 아니요, 넣어줄게요. 빼주세요.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Season 12.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4인 4색의 젊은 정치인들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스펙트럼입니다. 오늘도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소속 대전 동구의 박철룡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유성구의 황은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정의당 대전시당 남강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진보당 대전시당 김선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김선재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하고 오늘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 한 달 벌써 이제 5주 지났거든요. 지난 5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본인의 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한 번씩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박철룡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상한 또 기회가 생겨서 지금 방송 TV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사인 대세남매라고 일주일에 2번 본방 한 번, 재방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주변에서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연예인이시네. 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다 하는 걸 새삼 느껴서 요즘 참 뜻하지 않게 많이 좀 주민들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좋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 방송 본인이 청년당당이잖아요. 네. 모니터 하시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갈수록 이제 좀 얼굴도 이것도 이상해 보이고 저것도 이상해 보이고 또 마지막 방송이 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머리를 자를 때가 됐는데 요새 못 잘랐거든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랬더니 막 진짜 이상하게 나와서 민망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마지막 방송 때. 네, 텔레비전은 거짓말 못해요. 네. 그러게요. 이게 참 얼굴 뚱뚱한 거는 어떻게 숙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시청자 모니터 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올라오는 거 어떤 시청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평가 되게 안 좋았나 봐요. 네, 아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황은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엊그제 저는 국회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국의 이제 기초의원님들이 모여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내려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만 18세부터 투표는 할 수 있는데 출마는 만 25세 이상 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의 연령을 일치시키자. 만 18세부터 출마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투표할 수 있으면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기자회견하고 왔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주변의 반응은요? 그런 주장을 하니까? 생각보다 그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할 자유를 주자. 어차피 그 만 18세가 사실은 출마한다고 해서 그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저도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최종 판단은 그냥 유권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단지 이제 출마할 사람에게 그 출마할 자유를 준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어린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 후보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유권자의 권한도 좀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국민의 자유와 판단에 맡기자. 단지 그 오래된 제도를 좀 오래된 그런 어떤 그 제한을 좀 없애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실 만 18세로 허용한다고 해도 이게 출마가 쉽지 않은 게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그 돈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향후에 정치관계법도 좀 같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사실 같이 주장했던 다른 주장은 그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부터 하자. 그래야 20대에 출마할 수 있거든요. 10대부터 훈련이 되어야.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선거 제도 자체가 이거 출마자 연령 낮추고 그런 것도 좋은데 실제 이 선거 제도가 너무 기득권의 가치 높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례로 기탁금부터 지금 150부터 5천만 원까지 있으면 청년들은 정치하기 위해서 기탁금 마련하는 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물론 펀딩 제도가 있다고 해도요. 펀딩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펀딩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진짜 뭐 너무 그냥 구색만 맞춰 놓은 거고 그렇죠. 다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맞아요. 실제 이 선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진짜 젊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네. 정당 문화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다 선거 비용을 감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래요? 예, 당이 아, 그래요? 당이 선거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후보가 아닌 그런 당이 건 책임지는 예, 선거 문화를 좀 가지고 있어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한 책임을 다 하고 그런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정당의 문화도 조금 변화 그런 게 가지고 오면 있었으면 좋을 전 것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정의당 가입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 게 있으면 정당 정치에서 정당의 그 정도의 누리는 게 있으면 그 후보자나 그 당원들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근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소수정당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떨어지거나 너무 15% 단호하게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15% 이하 득표를 하면은 그거를 10% 온전히 10%만 득표해도 50%만 네. 받죠. 근데 네. 어쨌든 그 선거 비용을 다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빈익빈 부익부인 거예요. 정당 간에도. 그 지난번에 양당 기득권 그래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당법과 선거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자, 말씀을 네, 드리고 그 정도 있는 얘기하시고요. 거고. 네. 지난 한 달 동안 네. 뭐 했냐고 여쭤보는 아, 타임이라 지금 네. 제가 한 달 동안 자꾸 뭐 했는지 얘기가 얘기할 차례죠. 퍼지는 것 같아서 우리 남가인 네. 위원장님은 지난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날씨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몸소 체감한 진짜 한 달이었어요. 진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유독 지난 한 달 동안 길거리에 서 있는 일이 많은 한 달이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어떤 더위를 이슈 먹은 것 때문에?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들도 좀 지금 진행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차별철폐 대행진도 같이 제 단체들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것으로는 전국민 10만인 그 차별금지법 제정 입법 청구 운동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까지 한 8만 명 정도, 8만 명 정도 많이 넘은 하셨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박차를 가해서 이걸 좀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또 다음 주까지 쭉 일정을 진행하고 16일에는 전국 순회단과 같이 하는 일정을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거리에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비도 막 오고 그랬는데 건강 비도 잘 쫄딱 맞고. 챙기시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김선재 부위원장께서는 뭐 하셨어요? 네, 빠르게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택배 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단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택배 현장에서 그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연대한 성과로서 저희 다음 주에 택배 노동자 분들이 저희 진보당 집단 입당식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전에서요? 네, 맞습니다. 몇 분이나 입당하실 예정이세요? 이제 한 50여 분 넘게 오.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고생의 성과를 그럼요. 돈 내는 대본이. 네, 그럼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진보당도 10,000원 이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쵸? 네. 아.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비록 의석은 없지만 입법 활동도 하는 것이 저희는 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정원 이제 열흘 만에 10만 돌파하면서 진보당 당원들이 열심히 조직해 주셨고요.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쵸? 역시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노동자 추모한 주간이 있었어요. 이제 구역 청년 노동자 이제 5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을 맞아서 청년 노동자 추모 주간 활동까지 지역과의 투쟁, 입법 청년 노동자까지 같이 활동했습니다. 아까 뭐 남가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진보 정당은 출마할 때 그 기탁금이라고 하나요? 그거 정당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탁금뿐만 아니고 이제 선거에 기탁금만 선거 비용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거 비용도. 네, 선거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당이 함께 당원들과 같이 그래서 이제 책임지고 보통 있습니다.
당원들의 당비가 좀 높은 그렇죠.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돈 안 내시는 당원들도 많죠. 저희 당원 중에 보통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도 한 10% 정도가 책임 당원이에요. 10%도 안 되려나요? 10%보다 더 안 되려나? 뭐 책임 당원 혹은 권리 당원 뭐 이런 거. 민주당은 권리 당원, 우리는 책임 당원으로 부르는데 돈 내는 당원이 전체 10%가 뭐야? 10%도 안 되겠네요. 더 그 이하 같아요. 그 돈 내셔도 한 1,000원 이렇게 내시는 분 많죠 상대적으로. 1,000원이 90%고요. 음. 이제 뭐 직하 구의원이 기초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역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직급이 있으신 분, 또 당직 당비 뭐 이런 거에서 좀 차별은 있는데 본인은 얼마 내세요? 저 10만 원 냅니다. 오. 저희도 10만 원이에요. 원래 5만 5만 원이었다가 원이었는데 올렸어. 남가연 위원장님 얼마 냈어요 당비? 저요? 저 얼마 냈더라? 기억이 안 나요. 네. 자동이체? 네, 자동이체 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안 하고 싶은 것 같고 모르실 많이 양반이 내요. 아니거든. 네, 많이 내는데 많이 얘기하고 내요? 싶지 않네요. 김선재 부위원장 얼마 내세요? 2만 원 내는데. 2만 원 내세요? 많이 내시네요. 저희는 우리 황은주 의원님이나 저희는 자동이체도 아니에요. 월급에서 뛰어가요. 맞아요. 아예 네. 제하고 나와요. 제하고 우리한테 월급. 아니, 두 분은 그러면 구의원 되시기 전에는 얼마씩 냈어요? 저 3만 원 냈어요. 왜냐면 비서관이라서. 우리 황은지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그냥 평당원이었습니다. 권리가 아니고 직책 당비를 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당원이었는데 공천받고 의원 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능력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여기 계신 네 분이 공교롭게도 좀 뭐 정치하시고 계시지만은 두 분이 현역이고 두 분이 현역이 아니신데 출마는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렇죠? 네. 네, 남가연 네. 위원장님이 출마 제일 많이 해보셨죠? 저요? 저 네. 2번. 두 번 해보셨고, 네. 여기 황은주 의원님하고 박철룡 의원님은 한 번인 거죠, 직접 출마 처음이었죠. 그렇죠? 두 분도 처음이시고 김선재 부위원장님도 처음이었죠. 네, 저도 한 번입니다. 네, 그거 제일 많이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네요. 네, 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는데 보통 2번 출마했다고 하면 네. 공천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사실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 공천은 누군가 공천을 주는 게 아니고 당원들이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 선거에 대해서 아니, 그 당원 내가 투표로- 원한다는 의사 표시는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공고가 나가면 이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하고 당원들 투표를 통해서 출마자가 정해지는 방식이어서 이게 누군가 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지명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렇게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제 그 후보자가 선출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그 큰 정당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그럼 본인이 공천 받았을 때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죠. 네, 보통은 이제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 후보자가 출마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초가 되는 그 지역위원회 뭐 당협이라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당원협의 지역 당원협의회에서 선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제 후보자를 발굴해서 이제 자, 당원 네.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남가연 위원장께서는 본인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경쟁자 없이 당원들의 그런 합의에 그렇죠. 의해서 이제 후보가 됐다, 공천을 받았다 이런 압도적인 얘기신 지지를 거고. 받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네. 네, 김선재 부위원장은 어떻게 하다가 네. 됐어요? 저도 비슷한데요. 저 유성구 당원, 유성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경쟁자 없었죠 그러면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후보 갑을 나눠져 있지 않나요? 그냥 유성구 위원회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후보가 될 후보를 이제 물색을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았고요. 추천서를 통해서 그 선거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권리당원이 투표를 했습니다. 유성구 권리당원이 투표해서 아주 제가 90 몇 프로인가 나와서 이제 압도적으로. 진보당의 후보로 네. 일단 이제 지목이 됐고, 이후에 중앙당에서 한번 그 심사를 하긴 해요. 뭐 이러저런 이제 사안들 내라 해가지고 저는 뭐 전과 이런 거 냈거든요. 그래서 뭐 소명해라 해가지고 소명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당 대표님의 직인이 박힌 공천장이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황은지 의원님은요? 저는 지난 선거 때 경선을 하진 않았고요.
서류와 면접을 봐서 결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과정에서- 지원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약간 진짜 신입사원 공채 넣듯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던 거였고 경쟁자 없었고. 경쟁자는 뭐 많았죠. 잠재적 경쟁자들은 많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20대여가지고 여성이고 청년이고 또 정치 신인이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근데 그 점수가 가산점을 그 중복으로 다 받지는 못해요. 가장 큰 거 하나. 네, 그렇게는 했지만 일단 어쨌든 제가 최연소 출마자였다는 그 메리트가 사실은 좀 작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출마는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 본인이 가장 유리한 그런 이점들이 있어가지고 뭐 청년이고 여성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공천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글쎄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여성 청년 최연소인 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당시 이제 당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줬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철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도 당내 경선은 없었는데 경쟁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저의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2분 계셨어요. 4선의 의장, 5선의 의장님 계셨는데 저도 이제 경선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중앙당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기초의원은 의장을 했던 분들은 다음에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라. 만약에 기초의원에서 의장을 했으면 최소 광역의원을 나가라. 이게 마지막에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나와서 저는 자연스럽게 경선 없이 단독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활동하게 됐고 또 선거 치르고 이렇게 의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분이 지금 공통적인 얘기가 말로는 본인들이 지원을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 안에서도 야, 네가 해야 돼 이런 그 좀 뭐랄까 암묵적 합의 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은 네. 그 두 정당과 두 정당이 지금 상황이 사실 좀 다르죠. 예, 어디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고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잘 안 그렇지 하려고 않은 하니까. 상황이어서 조금 후보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뭐 사실 진보 정당은 출마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굉장히 출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눈독 들이는 분들도 많고 암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공천 제가 그거 물어볼게요. 공천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이후에 정당에 돈을 내죠. 당비, 정당이 돈을 특별 당비 이런 거 안 내요? 안 내죠. 아니 민주당 냈다고 지금 몇 년 전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네. 그렇다고 큰일 안 나는 낸다고. 거 아닌가요? 안 내요. 아니 네. 특별 그게- 당비 낸 적 네. 없어요, 우리 황은지 의원님은요? 네, 지금까지 단 그거는 한 번도? 진짜 없었고, 네, 어떤 뭐 비물질적으로라도 요구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박철영 의원님도 특별 당비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전 전혀 없어요. 그런데 특별 당비 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언론 보도도 나왔었고. 네. 저도 우리 지역에 민주당 특별당이 냈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아니 그게 법원에서도 하긴 문제가 한 거고 예. 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때도 네. 있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네. 대가성이냐 아니냐는 차후의 문제라도 네. 이게 보통 이제 공천 받으신 분들이 특별 당비를 내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라고 정치권에서 얘기가 들리니까. 아니 국민의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례 후보의 특별 당비. 그거는 이제 비례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례라도. 비례에는 우리 있는 게 뭐냐면 선거를 치르잖아요. 비례 후보도 똑같이 선거를 치러요. 유급 사무화 써야 되고 공보물 내야 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당선이 되면 15% 이상 나와서 당선이 되면 환급 받잖아요. 그 환급 받는 거를 당에 귀속시키는 거죠. 그게 특별당비라면 특별당비지 우리는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뭐 돈을 내고 특별당비 어떤 의도의 특별당비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건 우리는 없었어요. 저희는 특별 당비를 당원들이 내죠. 공천을 받았다고 내는 게 아니라. 일반 당원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요. 정당들은
특별 당비는 내가 당을 좋아해서 당을 돕기 위해서 내는 거고 이건 공천과 무관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밖에서 봤을 때는 주로 공천 받은 사람이 그걸 내니까 선거 즈음에 결국은 이렇게 고마워서 당에 감사의 표시로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각으로 보는 게 그렇게 썩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당과 두 당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돈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뭐 두 분은 제가 안 그러실 거라고 99% 믿는데 1% 더해서 그냥 100% 믿어주세요. 네, 아니 그 두 분 말고 우리 젊은 그러니까요. 황은주, 우리 박철용 두 의원님들은 두 현역 의원님들 의원이시니까 믿어주세요. 네.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권의 오랜 관행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런지 아는 아니요, 우리 정당들까지 묶여가지고 얘기하게 되니까. 네. 우리는 진짜 정말 네. 없었어요. 기성 정치권, 네. 우리 국민의힘 그 전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 제가 봤던 거는 제가 뭐 한나라당 때는 잘 몰랐겠죠. 제가 집에서 관여해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것도 언론에 나온 것만 네. 예, 한 트럭입니다. 우리 예. 동구가요? 아니 동구가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당에 전체. 그 당에 전체. 공천원금 뭐 이런 문제- 공천원금 처음 얘기 그럼요. 그 단어 뭐. 언급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급됐던 정당이네요. 차떼기 정당도 있었는데 뭐 우리. 그러니까 예, 없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실 게 아니고 없었다는 아니라 없었다가 아니고 이제는 제가 좀 본 건 사라져야 되는 그런 당연히 보수 사라져야 정당들의 당연히 오랜 그거는. 당연히 어, 없어져야 되죠. 그런 관행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정말 이제 진보당이나 정의당처럼 일반 당원들이 특별당비를 내서 누굴 돕겠다 이런 특별당비 외에는 뭐 무슨 대가를 바라는 특별당비는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그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썩 곱지만 않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왜 그럴까요? 그걸 엄청 열심히 일하고 아니 지역- 본인들 말고 그러니까 네. 주변을 봤을 때 본인들 주변을 봤을 때 동료 의원분들을 욕보이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때요? 일단 그 기초에 그 지방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동구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구의 본예산 추경까지 다 하면 올해는 한 7천억 정도 돼요. 그 7천억 중에 기초의원들 11분이 아끼고 또 깎고 한 예산이 10% 정도 됩니다. 한 7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건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주민한테 그 혜택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초의원의 역할을 이제 일반인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지만 실제 좀 알아보시면 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민들이 정치의원들 잘 엄청- 몰라서 그러는 거다, 오해하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물론 이제 잘못된 관행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정치인들이나 청년 정치인들 정말 열심히 하고 발로 뛰고 또 배우고 또 배운 거를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자리 갖고 싸우고, 네, 그렇죠? 그리고 행사장만 다니고 더 많이 동구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바뀌어야 될 지점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약간 글쎄 그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별로 모범적이지 않았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의원을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자기 커리어의 약간 트로피 같은 그런- 아니면 국회의원들 그냥 조직 관리해주는 분들, 네, 행사장 그냥- 다니고 네, 조직 그냥- 관리하면서. 그냥 명예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온 게 아니라 누리려고 오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공천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렇지만 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박철용 의원님께서 해주신 거고, 왜냐하면 일례로 사실은 우리가 시의회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이 회의 방청도 들어가고 이슈로도 좀 다뤄지고 그래서 시민들도 좀 알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구의회까지 가면 저희는 진짜 회의 때 기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걸 사실 거의 못 보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반갑죠. 너무 반갑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사실은 구의회 이슈가 뭔지, 우리 동네 구의원이 누군지 아는 분들이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안 안 돼 되고 있잖아요. 네, 안 되고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동구도 안 돼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초창기에 주장했어요. 근데 만약에 부의회가 정말 이렇게 애초에 언론이라든지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의회였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생중계 시스템은 진작에 처음부터 도입이 됐을 텐데 애초에 사실은 관심 영역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은 이거는 저는 약간 그 통치구조 개편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지방의 어떤 자치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앙행정기관의 말단 기관? 심부름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이 사실은 아직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7천억, 8천억 예산 심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 국비가 절반 이상이고, 절반이 뭐예요? 네, 그렇죠. 거의 매칭돼서 정해져 내려오는 예산이 80% 이상이죠. 그쵸. 80% 이상이고 실제로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적거든요. 저희 유성구만 하더라도 1년에 100억 정도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사실은 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거를 효능감을 느끼기가 좀 어렵고, 근데 사실은 또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생활 민원이나 이런 건 사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서비스 센터처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또 아는 분들만 또 이용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언론에 관심이 없다, 뭐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하는 건 조금 책임을 좀 많이 돌리시는 것 같고, 일단은 그 황은주 의원님 정치 효능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뭐 의정 보고서도 발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문제들, 우리 지역의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좀 밝히고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하시면 시민들이 우리 지방의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지방의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정치 효능감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변화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이긴 한데요. 찾아보니까 이걸 아예 폐지하자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례로 2012년에는 당시 대선 후보셨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분 다 이걸 다 폐지하자고 주장하셨는데 아직까지 폐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까지 그 이유는 찾아보니까 뭐 납득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뭐 우리 주변에 이제 뭐 우리 유성구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국회의원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 이제 지역구의 시의원, 뭐 그 지역구의 구의원 항상 같이 오셔서 인사를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선거 때가 되면은 그 기초광역의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명단 혹은 접촉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에게 얼마만큼 힘이 실어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지방 정치가 소멸된 거 아니냐. 우리 지방자치 지자체 한지 30년이 됐는데 너무 이제 중앙 정치에 예속화되고 지방 정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지방 정치의 완패, 중앙 정치의 완승이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뭐 어떻게 뭐 제도를 개선하건 간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유권자 분들께서도 이제 광역의원, 기초의원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보이는 게 이제 그런 면만 또 잘 자극적으로 보이니까 또 정치 효능감을 찾거나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원들 보면은 뭐 앞에 계신 두 분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접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와, 좀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런 분이 과연
무엇을 한다고? 다음번에 출마하세요? 해야죠. 왜요? 의장은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업무 추진비 그거 뭐 어차피 쓰라고 준 돈인데요. 뭐 써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좀 놀라운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네. 제가 지금 헷갈리는 지점이 우리가 지금 정당 공천제에 자 이제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고 예. 있었는데 갑자기 지방의회 무용론 이렇게 얘기가 아니 돼가지고 무용론이 아니고요.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이 지방의 의원들을 정당 공천제를 도입을 한 게 후보 난립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정당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달라 이런 게 가장 큰 취지일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저런 자격 요건 정도 아니면은 저런 그 품성의 분들을 공천하는 이유 결국은 보면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들하고의 친소관계나 아니면 조직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런 게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뭐 가짜 종이당원들을 막 양산하고 국회의원들 혹은 뭐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줄 세우기 해서 충성 경쟁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금권 선거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그 정당이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정당 공천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 PD님 얘기하신 것처럼 후보가 난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 아니고 정당이 정당으로서 기능하고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방 정치도 정치잖아요. 책임 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거대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는 후보자가 그 선거를 감당하고 이렇게 선거를 진행하지만 이게 만약에 다 무소속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황운진 의원님 출마하실 수 있었을까? 그러면 박철용 의원님 출마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소수자들의 출마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공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이후에 그 상황들을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여성 의원 비율들이 뭐 5%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뭐 성별로 차별을 좀 성차별을 좀 줄여나가는 거 그리고 세대별로 또 좀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도가 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게 중앙이 지역을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예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사회 정책 안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지역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도 유지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전제는 그럴 수는 있는데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본래 취지대로 가고 있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 공천제를 보완할 일인 거지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당 공천을 폐지하게 되면 지금 말했던 그 폐해는 정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남가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수자에 대한 배려 아니면 뭐 어떤 이념이나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한 검증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인데 그게 만약에 없다면 정말 그냥 지역 유지들의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정당 공천제 자체가 좀 더 투명해져야 되고 좀 더 객관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공감하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사실은 지방의원들을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우리보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대변한다고 하는 거지? 에 대한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는 건 확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폐지하면 안 되고 개선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문제를 직시를 하자면은 사실 지금 한국 사회 정치의 문제가 나오는 원인이 사실 지역주의와 당내 비민주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당내 비민주부터 또 책임지지 못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의원분께서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그 정당이 공천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정당 책임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4.7 재보궐 선거만 해도 그렇지 못한, 이건 물론 광역 이제 지자체장이었지만 그런 것들부터 좀 불신을 만드는 것들이 아닌가. 기초 광역의회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있는 4개 당의 당헌을 조사를 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당헌을 조사했는데 혹시 제가 조사한 게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당원에 보면은 결국 추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명시해 놓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도당의 추천권이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시도당에서 심사 경선 룰을 정해서 최고의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진보당 저희는 권리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지역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해 나가는 당내 노력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약간 저는 여기서 드는 고민이,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하면 일견 이게 되게 민주적으로 보이고 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당원들의 투표만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청년들이나 소수자들은 뚫기가 또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어떤 네트워크와 지역 내 네트워크와 그리고 선거 비용,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있는 건데, 청년이나 소수자들이 과연 그 지역 유지들을 이길 만큼의 돈과 네트워크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도 또 반드시 민주적인 시스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게 적절히 좀 혼합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시스템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진성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실제 내가 열의를 가지고 그 당의 강령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이제 후보를 선출한다는 뜻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공천권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제 결국 충성이란 말은 좀 그렇고 누구에게 더 이렇게 잘 보여야 되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의 공천권이 누가 쥐고 있냐 했을 때 사실 지역이 뭐 지역의 국회의원이 개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차단하는 제도를 보완해 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당 공천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나라 정치가 정당 정치인데 정당 정치에서 정당 공천제를 뭐 중앙에 예속돼서 안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걸 하지 말자 폐지 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그 폐지 이후에 가장 첫 번째가 지방 정치에 중앙 정치 예속하라고 하는데, 막말로 당협위원장에 있는 우리나 민주당이나 당협위원장이 있어도 권리당원으로 뽑는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그 권리당원들도 지역 사람들이고 우리 당협위원장들도 다 지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핑계를 만들기 좋은, 중앙에 계속되기 위해서 지방정치가 없어진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핑계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돼서 엄청나게 피해를 주민들이 본다? 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뭐랄까 그 정당 공천제를 부정하면서 정당 정치를 하는 거가 자체가 이제 일단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정당 공천제를 안 한 경우가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 초선이랑 1대 2대까지는 정당 공천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얼마나 그 비리 부정 또 돈 선거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내천제란 말이 나왔었거든요. 내천제. 정당 공천제는 없지만 실제 이건 당에서 누굴 꽂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천제란 폐해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좀 더 보완을 한 게 정당 공천제거든요. 기초원 정당 공천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죠.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보완해 가는 게 우리 좀 여기 네 분의 의견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당 공천제는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좀 투명성과 민주적인 방법을 섞어서 보완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네 분이 다 정당인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당 공천제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얼추 다들 동의하시지 않나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사실은 정당 공천제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뿐만이 분들까지 아니고 등장을 아까 하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지방의회 무용하다, 이거 쓸모없다 이렇게 정말 거칠게 표현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면은- 이걸 좀 인정하고 왜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지방의회 지방정치가 제대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이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건가? 뭐가 그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인정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한 선에서 토론이 시작되어야 사실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특히나 정치 불신이 이렇게 큰 한국 사회에서 이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당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쨌든 그 거대 정당들이 반성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거 여기서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정당 공천제를 마치 당협위원장이 찍어내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정의당 권리당원 권리당원들 투표로 결정한다고 했고, 저희도 똑같은 기준이에요. 여러 명의 후보가 오면 당협위원장이나 그 중앙당이나 이런 건 이제 심판을 보는 거고, 우리도 경선이랑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다 책임당원 권리당원들이 뽑아서 결정하는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선거 때마다 항상 그 지방선거 할 때마다 저희 방송에서 대전에 출마하는 모든 출마자들의 정보를 담아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분의 이제 그 선관위에 제출했던 공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전과 위주로 보면요. 이런 분을 과연 공천할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여러 정당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는 거의 싹쓸이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표적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전과 5범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건설 관련 전과가 많은데 그 산업건설위원장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난 18대 대선에는 박근혜 후보 선대본부장을 하다가 19대 대선에도 문재인 쪽 그 선대본부장인가요? 뭐 지지선언 이런 걸 한 분이 공천을 받아 또 당선이 되기도 하고, 뭐 당원 자격 정지가 됐는데도 갑자기 복권돼 갖고 공천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선거 때 그래도 독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이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렇게 하향식 공천, 그리고 그 어떤 시도당 위원장 혹은 지역 위원장의 어떤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책임 정치라는 진 사람이- 거를 명분 삼아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그 비판을 권력을 해볼 수 진 있다는 사람이 거죠.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또 되게 달라지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죠. 이런 건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글쎄 저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바꿔야 그래서- 돼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당선되신 분이 몇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지난번 선거 때도 제가 방송하는 걸 다 워낙 많은 분들이 출마했으니까, 근데 기억을 다 못하지만 거기 후보자들 중에서도 심각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공천이 당선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공천이 없어도 무소속으로 나가도 정말 내가 한 10년간 진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했어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게 시민들이 봐서 쟤는 정말 열심히 했던 애니까 찍어줘야 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흐름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공천제가 쫙 깔려있는 분위기에서 그렇게 아니, 제 얘기는 네. 정당들이 왜 그런 사람에게 공천을 주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후보들한테. 다른 장점이 있나 보죠. 어떤 장점이요? 극단적으로 정과만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약간 답정너인 거예요. 다른 그냥 장점이 그러니까 장점이 그 있나 보죠. 정말 네. 피치 못한 산업 건설로 인해서
전과가 있는데 그 사람 왜 산업건설위원장을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전과가 왜 생겼는지는 충분히 소명됐겠죠. 정말 내가 뭐 건설업을 하다가 피치 못하게 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전과가 있다고 하고 모두 뭐 완전 나쁜 사람처럼 낙인 찍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 분위기라고 봅니다. 다른 장점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걸 극복하고도 공천을 받을 정도의.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두 가지 옹졸한 변명이 두 가지 말씀을 되고요. 드려볼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하나는 청문회 때 안 그러잖아요. 보통 정당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시선이 일반 시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그래서 일반 정치인들이 그 시민들과의 그런 정서적 괴리가 있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과도하게 목소리 톤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시민들에게 정당 정치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제대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말 지금 정당 공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들이 이렇게 정당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보통 정당을 민주주의의 발명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당이 이래서 필요한 거고 정당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의회 안에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는. 정의당이랑 진보당도 정말 저희처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당선율도 높고 좀 비슷비슷한 내 당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거기도 그렇게 그러면 되도록 해야죠. 거기도 네. 그렇게 되면 폐해가 나올 수 있죠. 지금은 아까 후보가 서로 없다고 했잖아요. 나가봐야 도만수가 안 되니까. 아니, 잠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치 거대 양당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온갖 비리도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가 아니고, 현재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런 베이스를 두고 그래서 저희 어떻게 이것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정말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거는 거예요. 좀 인정하고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 공천체의 문제에 많을 수 있죠. 지금 나왔던 것도 많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나오게끔 우리가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아까 얘기를 했던 걸로 해서 정리가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진호 PD께서 또 다른 답을 정해놓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조금 목소리 언성이 높아진 건데, 약간 편집을 저희가 마치 거대 양당이 공천을 위해서 온갖 비리와 부정이 막 난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흥분한 거예요. 그렇게 비리가 많고 정가도 많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을 왜 공천 줬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 문제가 됐던 것들은 당연히 반성하고 고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살을 붙여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사실 뭐 정가 얘기가 나와서 국보법. 그건 저는 정가 1범이었고요. 사실 지난 총선 때 전국에 있는 후보 중에 가장 많은 정가를 가진 정가 10범의 후보가 저희 당에 있었습니다. 예, 저희 민중당 후보가 정가 10범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정과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방금 또 찾아보니까 그거거든요. 전두환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규탄대에서 처음 연행되시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한 반대 집회에서 벌금형 받고, 뭐 안산 공단에서 노동자 별성을 돕다가 또 집행유예 받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정과 10범도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소명이 가능하고 하고 또 했고, 그렇다고 저는 다른 당도 믿고 있어요. 다른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나에서도 나름의 판단이 있으셨겠죠. 이거는 부끄럽지 않고 소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그 수준이 딱 그럴 것이다. 그 정당에서 얼만큼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가. 아마 그걸로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민주당도 잘 못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그 반성은 근데 뭐 말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제가 바꾸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5명이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정당 공천제는 필요하죠. 정당 정치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현재 정당 정치의 이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운용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어떤 보완 내지는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래요? 일단 보완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선을 했던 공천을 받았던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도 실제 ARS는 몇 프로가 나왔고 여론조사는 몇 프로가 나왔고 책임당원 투표는 몇 프로가 나왔다 이렇게만 하는데 이게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오픈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투명하게 오픈해서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공정하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얻은 게 이거고 당신은 얻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이 됐다라는 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이걸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해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인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 공천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거를 계속 경험이 지금 8대 의회지 않습니까? 1대 2대 때 공천제 없이 해봐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쌓였고 그 피해로 인해서 공천제가 됐고 이 공천제가 또 6번 정도 오면서 잘못되는 게 지적이 되니까 그거는 어차피 기초의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선거는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해서 필요한 거 계속 보완하고 보충해서 나가면서 점점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공부를 잘못 공부해온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나름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아까 지역주의와 정당의 비민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앞에 말씀드렸고요. 지역주의를 결국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지역에서도 계급 정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역 이제 저는 물론 경험은 없지만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생활 민원이 많다. 그렇죠, 맞죠. 하지만 도로 한 개를 깔 때도 계급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위해 어떤 도로를 깔 거냐, 뭐 자동차 우선이냐, 보행자 우선이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걸 생각해요. 아니면 저는 유성구 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유성구 관내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유성구 관내의 불평등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얼마 전에 뭐 광주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는데 재개발 지역에서 안전규정 안 지키다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건설회사 문제 많거든요. 지역 건설회사 보면은 도처에 이제 불법, 뭐 탈법, 위법 흔하게 깔렸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계급적인 시각이 많이 실종됐기 때문에 지역주의 정치로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괜히 문제의 원인이 있지 정당 공천제로 지목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건 아니다. 근본적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시민 참여 경선을 하는데 시민 참여 공천 제도를 좀 잘 설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방의원들도 공천을 줄 때? 네, 이제 뭐 큰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 참여 경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 정치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도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어쨌든 당도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저는 어쨌든 정당의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당의 민주성이 강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철용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좀 투명하게 공천권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공천을 누군가가 해주는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그 당의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어떤 후보를 우리 공직 후보로 내세워서 우리 당이 하고자 하는 우리 당의 강령과 당원에 맞는 정치를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당들이 자신이 공천한 후보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까지도 사실은 정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그것들을 좀 대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민들이
책임 정치라는 생각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방의 의원들의 그 정당 공천 현재 하고 있는 이게 문제점은 없는지, 과연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상보다도 더 뭐랄까 날카롭고 좀 뜨거운 설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내년 지방선거 때 대전광역시장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을 모시고 달콤살벌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